지금 상황으로 이끌어온 가장 큰 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렬한 여망이죠. 여러 가지 우리 후보들 간의 지난 경선 과정에서 뭐 실망시킨 점도 있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열망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연령별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특별히 우세했던 연령층은 20대, 즉 만 18세부터 29세까지, 그리고 30대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던 지지대는 40대, 50대고요.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좀 더 탄탄하게 해서 다른 세대, 특히 이제 광주, 전라 지역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대선 이제 선거 전략을 준비해야겠죠. 야당 상황을 좀 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지 이제 열흘 됐죠? 이제 선대위 띄워야 될 텐데 다들 좀 지켜보고 있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에 윤석열 후보가 신인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몇 개월 안 되는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기대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걸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이냐. 과거 같으면 이제 뭐 캠프가 자체가 이 다선 의원이라든가 당의 중진들이 딱 포메이션 돼 있어서 이렇게 쉽게 구성이 될 텐데 신인이고, 또 윤석열 후보도 본인도 스스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지난번에 처음 의원총회에 와서 어느 캠프가 뭐 광흥창 캠프가 무슨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을 둘러싸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정당이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양하게 모을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또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또 이준석 대표의 또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있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여기에 또 사실은 뭐 호남의 거두인 가인 김병호 선생의 손자인 또 대단한 전략가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또 가능성이 자꾸 거론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다가 가장 최고의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관전 포인트랄까요? 네. 어떤 대목을 좀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좀 봐야 된다. 예.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의원님은 지금 우리 선대위 구성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역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후보가 된 뒤에 우리 의원총회에 와서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캠프, 특정한 몇 사람이 대통령을 둘러싸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정당, 우리 당 전체의 역량, 그리고 국민의 역량이 다 함께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지금 거명되는 분들이 모두 다, 특히 이제 김병준 위원장,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신 적이 있고, 또 지금 우리 김종인 위원장은 또 그보다 더 큰 틀을 짜본 적도 하기 때문에, 또 임태희 전 비서실장, 지금 우리 당의 대선 정책 시민회의 무슨 회의 구성체가 있는데 그 회의 의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단한 영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그분들이 다 함께 대통령 선거운동의 전략과 또 정책을 짜는 그런 조합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예술적 솜씨가 후보든 대표든 나와야겠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총장 그대로 갑니까? 바뀝니까? 사무총장 우리 한교호 총장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이런 선대위가 구성되고 하니까 한교호 총장 본인이 이제 당신 스스로가 이제 내가 그 선대위도 구성하고 또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새롭게 구성되는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재량권을 준 것이죠. 그 부분도 후보와 또 대표가 상의해서 아마 결정이 될 텐데, 그건 뭐 알면 제가 후보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크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여기서 처음 드러나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느 누구로부터 그렇게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를 오기까지 그것이 뭐 그 캠프의 덕이라든가, 오로지 이제 본인이 큰 결심을 해가지고 이 당에 처음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바로 입당을 대단히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180석 가까운 민주당 주도의 국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 여소야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 정치판 전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소수파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도 정책이라든가 정치판을 크게 흔들 만한 큰 구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 선거는 정당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조기 입당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후보가 될 때까지 그 지지율은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 이 지금 어른들이 느끼는 생각, 또 우리 유권자들이 느끼는 생각, 그걸로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또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느꼈던 분들을 해서 또 몇 분 주변에 좀 그 책략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낼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대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2030의 마음을 얻는데 이 플랫폼이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징검다리가 될까요? 징검다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저게 배워야 될 점은 사실은 우리 홍준표 전 대표도 뭐 라떼라든가 꼰대라든가 하는 근데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부터 직접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하게 된 것은 이분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 직접 이야기를 한다. 우리 말을 직접 듣는다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런 대단한 역전이야말로 우리 당 후보들도 누구나 만들 수 새로운 꿈을 이제 준 것이고 우리 홍준표 대표가 가꾼 저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우리 당의 자산으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실제로 좀 비하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지역 사람들로서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역 사람들 굉장히 불쾌한, 특히 부산 지역이나 부산이 그렇다면 경남은 더 불쾌할 수 있겠죠. 같이 옆에 있는 곳이 부산이 더 큰 도시인데 그런데 저게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그 대선 주자들 근데 윤석열 후보도 저런 말 한마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미국 대선 후보입니다. 말 잘하기로 하면 오바마, 또 아주 그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통가라고 불렸던 레이건 대통령, 또 게티스버그 연설로 국민의 마음을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는 링컨 대통령 보면 전부요 엄선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절대로 저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금 나 부산 그렇게 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지만 처음 말을 꺼낼 때 부산 재미없잖아. 재미없다는 본인의 마음일지 아니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확 기분 나쁘게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것뿐 아닙니다. 아니 대장동 사건을 벗어나려고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냐 그랬습니다. 지금 한전 직원 가족들이 한 6만 명 되는데 전국적으로요. 얼마나 지금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아니 한전이 그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한전이 유감이 많은 것이 이 정부 들어서 한전한테 탈원전 못하게 하고 전력요금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무슨 또 한전대학 만들라고 돈 뜯어가고 해가지고 완전히 한전을 쑥대밭 만드는 그 대통령과 그 민주당에서 또 태어난 또 후보가 아니 묵묵히 일하는 한전 직원을 왜 한전 직원이 뇌물 받은 대통령이 책임 비유를 해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대단한 실수거든요. 그냥 말을 해도 지금까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정도로 사이다 발언했다고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역을 이야기하면 저 지역이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래서 말을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게 애드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애드립이 아니라 써준 대로 읽어야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요즘 뭐 탁 노트 내고 그러던데 그 좀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같은 부분은 특히 레이건 대통령은 카드를 만들어 그걸 외웠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만.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저건 본인이 말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는 뭐 특정 언론에서 문제 있는 발언을 했으면 그냥 안 뒀을 겁니다. 바로 명예훼손에 손배 넣었을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언론이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되는 보도를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론 탓이라는 게 지금 사실 우리 미디어 환경이 언론과 언론의 경계를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언론 전체적으로 하면 KBS 욕먹고 뭐 이런 세상입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른바 가짜 뉴스를 생산 공급 확대하는 가장 제1 사람이 정치권이라는 걸 또 우리 반성해야 되고요. 아전인수격으로 좋으면은 진짜 뉴스고 나쁘면 가짜 뉴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공론의 범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뭐 윤석열 후보는 또 얼마나 많이 그 언론 보도로 또 집중이 됐습니까? 그런 많은 보도를 우리 당은 비교적 언론 보도가 그렇게 비판이 오더라도 좀 억울한 경우도 있어도 언론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민주당 그런데 대단히 발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쪽에 물릴 때는 별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그런 상황인데 다음에 특정 뭐 사안에 대해서 왜 지금 보도가 안 나오느냐 하면은 새로운 의혹의 진전이 없기 때문이죠. 의혹의 진전이 있으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언론이 여야 후보 누구든 간에 냉정하게 묻고 냉정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 대통령이 된 뒤에 정말 안정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당 정책을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겠다 발언을 했고 1주택자는 면제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땅값이 많이 오른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강남 일부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특히 서울 수도권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세금이 너무 뛰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걸 팔 수도 없어요. 또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세제에서 그동안 이야기되어 오던 것이 종부세를 올리면은 뭐 양도세를 해서 빨리 팔도록 해주든지 다주택을 못 가지도록 이렇게 뭐 탈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쪽을 팔리면 이쪽이 높고 뭐 이런 지금 양쪽의 장벽을 쌓아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무슨 처음부터 이 집값 상승을 누리고 집을 샀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살고 있는데 특정 정부가 들어와서 특정 시장이 들어와서 갑자기 집값이 높아지고 상승한 겁니다. 지금 이거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살아야 되니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입은 은퇴해서 수입은 없는데 여기에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 세금이 나오면은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 수도권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갑작스런 그 가격의 인상, 갑작스런 세율의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돼야 되고 이 세제는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 세무서 가면 공평세제 아닙니까? 공평세제. 공평하게 거기에 합당한 이유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마치 이게 무슨 강남의 일부 지역에만 있는 문제인 듯이 이렇게 해서 그걸 특정하고 있다고 부자 감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